어려우니까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모르겠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6문제 중에 반만 딱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맞추려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세요. 반만 맞추고 기출문제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거기서 물어보는 것만 맞추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가장 주인공 중에 하나인 포트폴리오 이론 알아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1952년도에 시카고 대학교 그 박사학위를 받던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이 그 당시에는 뭐 빛을 못 발휘하다가 1990년도에 이 논문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우수한 논문입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건 다 안 물어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잡다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몇 개. 뭐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이 상반계수는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런 거라든가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이런 거 있죠.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몇 가지 제가 적어드린 거 있습니다. 나중에 유학집에서도 있어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거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거 위주로 그 문제에서 나오니까.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원래는 서류 가방이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서울에 출장 가는 남편 가방에는 잡동사니가 많이 있었어요? 있죠. 면도기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그 다음에 팬티도 있고 난닝구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난닝구. 이거를 이 사투리로 메리아스이즈입니다. 뭐라는 걸 이런 것도 있고 책도 있고 잡동사니가 다 있죠. 이렇게. 이거 웃겨요? 안 웃겼네? 별로 안 웃기네요. 점점 안 웃겨집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거를 포트폴리오 해주는데, 여기서는요, 잡동사니의 투자 집합들이 있죠.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을 모아놓은 거를요, 포트폴리오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10억을 갖고 있는 여자분인데, 자,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A라는 주식, 요거는 주식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A라는 주식은요, 이렇게 A라는 주식은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우산. 여기다 100% 다 투자했다고 치자. 100% 투자하는 거를요, 올인했다. 뭘 했다고요? 올인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몰빵했다. 그거 잘하시네. 몰빵하게 되면 우리 기대 수익률 아까 계산했어 안 했어요? 했죠? 기대 수익률은요, 각 상황하의 수익률을 확률로 평균 내본 겁니다. 그리고 위험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위험도 측정이 가능한데, 자, 이런 거를요, 위험이 크다. 이런 걸 작다고 하죠? 이런 건 30%, 얘는 10% 이렇게 해서 측정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5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부터 했다가는 다 도망가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은 16%라고 치자. 위험은요, 10%라고 치자. 그러면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0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요, 가뭄이 심하고 무더울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상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산 만드는 회사 100% 투자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릴까 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잘 팔리죠? 잘 팔리니까 서로 막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좀 싸게 거기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시세 차익.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우산 잘 팔리니까 기분 좋으니까 배당도 많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줄 거 아닙니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이런 경우는. 근데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러면 우산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산 만드는 회사는 이게 호황이고 불황 아닙니까? 이렇게 될 확률, 이게 확률 곱했더니 16% 이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투자하니까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자, B라는 주식에 100% 투자한다고 치자. 자, B라는 회사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여기다 100% 투자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10%, 위험은요 8%라고 치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 어쨌거나 10% 볼 수 있는데 이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비가 많이 오고 막 선선하니까 춥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산 쓰고 다니면서 무슨 밥 한 밥 먹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다음에 날씨도 추워서 입술도 푸릇푸릇한데 여기다가 빵또아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빵또 아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리겠네요. 낮은 수익이 그대할 수밖에 없고,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팔리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쪽방 나고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오염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투자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해보자. 여기다 나누어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 편의상 50%씩 나누어 투자한다고 치자. 여기도 50%, 여기도 50%, 5억씩 나누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을 때 이런 걸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분산 투자한다. 이때 분산 투자했을 때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때의 하나의 집합물을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합니다.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했을 때의 하나의 집합물을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 요거는 2년에 한 번 걸로 꼭 물어봅니다. 이거 풀주하셔야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위험 요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공분산 이런 걸 가지고 노가다식으로 계속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성격상 이거 나오기는 곤란합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요거는 의미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라고요? 의미.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각 주식의 기대 수익률 있죠? 여기다가 투자 비중을 곱하면 돼요. 투자 비중. 이렇게 하시면 돼요. 16% 곱하기 0.5. 한쪽이 100분 유리면 한쪽은 1을 기존해야 됩니다. 16% 곱하기 0.5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요? 0.5 해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거는 13%인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요 투자 비중에 따라 평균만 냈을 뿐입니다. 평균 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야 안 줄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야 안 줄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원래는 계산하면 자 10% 곱하기 0.5 플러스 8% 곱하기 0.5 하면요 9%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몇 프로 나온다고요? 평균 내면 9%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위험을 6%면 6%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물론 요거는 계산하고 안 물어본다고 했죠? 다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더 볼게요. 이런 걸 위험이 크다 작다? 크다. 근데 이렇게 위험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대치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평균 낸 거니까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다시 또 와서 여기 볼게요. 자, 반반씩 투자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릴 거 아닙니까? 높은 수익이다 하는데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낮은 수익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손해난 거 이득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30원 손해보고 50원 이득 보니까 20번의 이득의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걸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시킨다 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상쇄하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들어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고 우산은 또 지질이 안 팔리겠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까니까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한 개씩 투자하게 되면 잘하면 대박 쪽방 날 수 있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잘해도 조금 더 오르고 잘하면 조금 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분산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분산 효과다 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치는 줄어야 안 줄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뭘 줄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요때 이제 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2년에 한 번으로 물어보니까 예, 문제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271페이지. 예,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똑같은 문제니까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단 확률이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40% 대 60%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 나눠 투자하려고 합니다. 나눠 투자하려고 하는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네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세 군데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볼게요.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아, 불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40% 대 60%랍니다. 40% 대 얼마라고요? 60.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주어지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해주면 돼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쉬우니까 몇 번 해보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요거까지도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도 같이 계산하랍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알겠나요? 아, 이게 주어지면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근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다 푸니까 좀 어렵게 물어보려고 요거까지도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호황일 땐, 박스 볼게요. 볼 줄 아셔야 돼요. 호황일 때는 20%, 불황일 때는 10% 벌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몇 프로라고요? 20%. 이럴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10% 벌 수 있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에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보통은 빼고 무시하고 호황이 됐을 때는 20% 벌 수 있고 불황일 때는 몇 프로 벌 수 있다고요? 10% 벌 수 있고 이거 확률을 보니까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60%네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되죠?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박스에 대고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굳이 뭐 쓰자면 자, 기대 수익률을 굳이 계산해봐라. 이게 쓰고 나니까 뒤에 지저분하네요. 20%가 될 확률은 얼마라고요? 0.4. 자, 플러스 10%가 될 확률은 얼마요? 0.6이죠? 0.6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14% 나옵니다. 몇 프로 나온다고요? 14%.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몇 프로라고요? 14%. 이 곱하기, 아까 했죠? 아까 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보니까, 앞 오피스텔 같은 건 25%, 10%, 25%, 10%.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10%, 8%, 10%, 8%.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 곱하기 0.4 플러스 10 곱하기 0.6 해주면 돼요. 이거 굳이 쓰자면 25%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요? 0.6 해주면 16%가 나옵니다. 몇 프로라고요? 16%.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자, 플러스 8% 곱하기 얼마요? 0.6 해주면 8.8%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8.8%.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적어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14% 곱하기 자, 요거 투자 비중을 안 적었네요. 투자 비중은 20%, 30%, 50% 투자하겠다. 여기다가 20% 투자하겠다. 여기다가 얼마라고요? 30%, 50%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자, 굳이 쓰자면 14%의 투자 비중은 얼마라고요? 0.2. 한쪽이 100분율로 한쪽은 1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요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가
투자 비중은 얼마라고요? 0.3이다. 그 다음에 8.8%의 투자 비중은 얼마요? 0.5다. 0.5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거기 나오냐면, 얼마예요? 이게, 자, 정답이 12% 나올 겁니다. 몇 프로라고요? 12%.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 계산할 때는 자꾸 편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스가 밑으로 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어서 빠른 속도로 푸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약간 제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얘기할 텐데 지금부터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논리대로 정석대로 풀으면서 속도를 내는 게 좋아요. 되셨죠? 속도.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죠? 연습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풀고 나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몇 번 연습하면 이거 지워도 되나요? 네, 몇 번 연습하면 바로 됩니다. 네, 자, 할 줄 알으면 자, 무조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4% 나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16%. 요거는요 8.8%에다가 요거랑 곱하면 돼요. 그러면 너나 쉽지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 합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어디다 대고 넣어 그래. 그래서 되게 좀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주 자 간이 벗나 보네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연습해 보세요. 연습해 보세요. 자, 그래 좋다. 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나 보겠습니다. 무슨 위험? 오염도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무슨 오염을 줄일 수 있나?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서울에 가서 신림동에 가서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합니다. 고시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30억 가지고 30억짜리 덩치 큰 고시원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3개 구입했다고 치자. A 고시원, B 고시원, C 고시원 3개를 구입했다고 치자. 자, 그러면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0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도 알아요, 몰라요? 누가 합니까, 어떻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세 군데 투자했어, 안 했어요? 나눠 투자했죠?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A 고시원, B 고시원, C 고시원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정부에서 공무원을요 대폭 축소하기로 발표했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니까 여기서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빠져 안 빠져요? 쭉쭉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밖에 안 뽑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봐야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애려 힘든 사람은 그냥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빠져 안 빠져요? 쭉쭉 빠져나가니까 셋 다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렇게 만약에 투자한 이후에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치자. 사법시험제도를 어떻다고요? 부활하기로 했다. 그러면 예전에 사법시험제도가 있을 때는요 전국에서 몰려 안 몰려? 몰려서 막 이 동네가 빠글빠글 했습니다.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예전에 한 번 했지만 여기서 오뎅 파는 아줌마가 오뎅 팔아서 집을 10채를 구입했다는 근거도 없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지하게 장사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졌어요. 로스쿨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학원 가야 돼요.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쭉쭉쭉 다 빠진 바람에 지금은요 아주 불황입니다. 이거 아주 불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로스쿨 제도인데 지금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기로 하는 여론조사가 훨씬 높아요.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사법시험제도를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제도 자체가 너무 돈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 되는 세상입니다. 3년 동안 로스쿨 다녀서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2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부 잘해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돈 낼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이상한 세상이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의 고통 같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도 많이 배출해서 한 40% 정도 놀고 있습니다. 동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도 안 뽑아요. 그래서 이 서초동 같은 데 가면요
새파랗게 그냥 20대 초반 그런 분들이, 여자분들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물어보면 우리한테 물어봐요, 일본. 저는 아니지만 물어봅니다. 아는 게 없어갖고, 이렇게,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면 전국에서 또 몰려 안 몰려? 몰리니까 셋 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맞아,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한 위험 볼게요.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잘 보세요. 자, 만약에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셋 다 내려가 안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통계를 했을 때 거의 편차가 줄어들면서 거의 똑같이 내려간다고 보는데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하면 전체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은 절대 제거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전쟁 나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심해졌다든가 예상보다 물가가 이자율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한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아줌마들을 채용해서 음식도 헤매기는데, 만약에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은데 B, C는 안 좋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문 금방 나왔나? 나죠. 그러면 A 고시원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B, C는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자, 약간 어려우니까 나중에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다 맞춤이다. 이런 것들 결론 몇 가지만 기하시면.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시작됐다면 여기에 건설 시작하면 여기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운드리가 넓으니까 이런 데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잘 되고 이런 데는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C 고시원은 낮은 수익을 기대하고 A, B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 잘 볼게요. 잘 보면 만약에 A 고시원은 음식 맛이 좋은데 B, C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A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B,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까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C 고시원 근처에 대형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면 C는 낮은 수익을 기대하지만 A, B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상쇄시킨다.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이 있죠. 어떤 건 입지를 잘 선정하고 못하고 이런 거 있죠. 어떤 건 음식 맛이 좋고 이런 거 있죠. 어떤 건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걸로 인한 위험을요, 자,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이 시장에는 모든 고시원에 공이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이 있죠. 이런 걸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있죠? 이런 거 뭐라 한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위험을 줄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뭐를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하나 기억하세요. 자, 어떤 여자분은 비계를 제거하고 먹더라는 얘기죠. 삼겹살 먹을 때 뭘 제거한다고요? 비계를 제거하고 먹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위험을 줄인다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래, 좋다. 문제 풀다가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 다 틀린 겁니다. 뭘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 좋다.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을 딱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냐? 분산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비체계적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디에 있냐면, 272페이지에
거기에 동그라미 3번부터 쭉 있어 없어요? 동그라미 3번부터 맨 끝에까지 그 270페이지 끝까지입니다. 그거 읽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세요.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나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사람이 신림동에서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다시 어디로 왔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왔다고요?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10억 가지고 일부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요 장화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장화 아시나요? 비 올 때 쓰는 신발이죠. 요즘엔 거의 안 만들지만 이거 논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투자하게 되면 얘네들은요 미래 상황이 바뀔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우산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우산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장화도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자꾸 움직일 경우는 분산 효과는 작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 작다고요?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자꾸 반대로 움직여야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상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일부는 장화, 일부는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투자했다고 치자, 빙과에 투자했다고 치자. 그럼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미래 시장 상황이 바뀔 때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면 장화는 잘 팔리죠? 아이스크림 잘 안 팔리겠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비가 거의 무더웠다면 장화는 안 팔리지만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로 까요 안 까요? 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해야 분산 효과는 크다 해줍니다. 뭐가 크다고요? 분산 효과는 크다. 그러니까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 가지고 건설주만 10개 회사 다 구입했다. 그러면 건설 경기가 좋으면 다 올라가죠? 건설기가 만약에 나쁘면 다 떨어지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건설주, 일부는 조선주, 일부는 자동차주, 일부는요 섬유주, 일부는요 화학주, 이렇게 교육주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분산 효과가 커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지금부터 상관계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상관계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계산해라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냥 이 계산만 해더라도 몇 분씩 걸려요? 안 물어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의미. 상관계수는요 같이 움직이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두 자산 간에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상관계수. 계산 문제 안 물어봐요? 되나요? 그러면 얘랑 같이 투자하면 자꾸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니까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크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크다. 근데 얘랑 투자하게 되면 얘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얘가 서울 갈 때 부산 가죠?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네요. 그래서 자꾸 같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어떻다고요? 작다 해줍니다. 작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해봐라.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틀려야 돼요. 아시죠? 여기만 들어가서 계속 공부해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상관계수를요 로마자로 로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걸 씁니다. 로 쓰는데 통계학적으로 상관계수가 가장 클 때가 플러스 1일 때입니다. 가장 클 때가 언제라고요?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우산하고 장화에 투자했는데 우산이 10% 올라가죠? 장화도 그대로 1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요, 두 자산 간에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전혀 없다.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얘랑 장화하고 아이스크림에 투자했는데 장화가 10% 올라갔죠?
그럼 아이스크림 그대로 10%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비체계적 위험을 100% 제거할 수 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고요? 100% 모조리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다 틀린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제거한다고요? 100%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뭐 이렇게 힘들 겁니다. 어쨌거나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데, 어쨌거나 상관계수는요,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없고, 플러스 1이 아닌 이상 조금씩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자꾸 어디로 갈수록요?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되겠죠? 예, 그리고 이 플러스 쪽이라는 얘기는 자꾸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쪽은요, 자꾸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반대 펀치가 헷갈리니까 반대 펀치가 세다. 반대 펀치가 뭐라고요? 세다. 어떤 놈을 좀 때리려고 하는데 뒤로 도망가는 놈 뒤에서 때리면 충격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는데 나한테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UFC 같은데 보면 그거 잘못 맞으면 바로 KO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 펀치가 뭐라고요? 세다. 반대로 자꾸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커요, 작아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움직일수록. 알겠죠? 그 다음에 작은 상관이 작은 고추가 매운 게 아니라 작은 상관이 맵다. 작은 상관이 뭐라고요? 맵다. 우리 군대 같은 데 가면 좀 덩치 큰 사람보다 쪼매난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이 맨날 집합시키고 뚜들 패고 막 그럽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상관이 어떻다고요? 맵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뭐랄수록요?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정리할 수 있죠? 작을수록 분산 효과는 어떻다고요? 커진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일단은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몇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 어디냐면 270페이지 볼게요. 270페이지 아래쪽에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1번은 쉬운 거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슨 위험이 줄어든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을 이 투자 비중에 따라 평균 낸 겁니다. 평균 낸 거야.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273페이지 볼게요. 213페이지. 위쪽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 자,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1일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오염 절감 효과가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난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고 했죠? 반대로. 2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이번에 구성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위험 감소 효과가 커져? 크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꾸 같이 움직일 경우는 플러스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때는 분산 효과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자꾸 반대로 움직일수록 마이너스죠? 같이 움직이면 뭐라고요? 플러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3번 볼게요.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의 값은 양의 값, 플러스 값을 가지므로 이런 때는 분산 효과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100% 제거할 수 있다고 했죠? 100%. 4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인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자산 구성비를 조정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을 어떻다고요? 0까지 줄일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죠? 자, 5번도 똑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뭐라고요? 최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다시 이거 지울게요.
자, 또다시 어디에 왔냐면 그 책 보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나중에 요약지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다시 신림동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 평생을 주식 투자하거나 신림동에 와서 고시원 사업한 게 답니다. 돈도 무지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림동에 다시 왔습니다. 자, 신림동에 가면 수많은 고시원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A, B, C, D, E, F, G 이렇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기대 수익률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요거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오염입니다. 오염. 자, 아까 요거는 계산 문제 물어본다고 했죠? 아까 했었고, 요거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의미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A하고 B를 분산 투자했다고 치자. 그러면 기대치 이만큼, 오염 이만큼 점을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분산 투자하면 점을 찍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C, D, E 찍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투자 항목을 달리하고 투자 비중을 달리한다면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을 점을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 투자 집합들입니다. 되셨죠? 하나하나 뭐라고요? 투자 집합들인데 이 중에서요,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있죠? 요거를 효율적 전선이다. 아니면요, 효율적 프론티어 해줍니다. 프론티어다. 모든 사람들은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라면 요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디에 선택한다고요? 요선 내에 있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평균 분산 결정 기준에 따라서 이 선 내에는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대치는 같아 달라요? 같은데 얘보다 얘가 위험이 작죠? 얘보다 얘가 작죠? 요거 선택합니다. 모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 선 내에도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이 같아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다 얘가 기대치가 높죠? 얘 높으니까 요거 선택합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 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이라면 이런 걸 선택해야 하네요? 선택 안 하고 좌상향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거 있죠? 요걸 선택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효율적 전선 아니면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건 경계라는 얘기죠? 경계선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걸 좋아하고 어떤 요걸 좋아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렵네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떠들어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 지문만 몇 개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우유입니다. 우유 아시나요? 요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시나요? 자, 어떤 사람이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요, 우유를 한 병 주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이 요거라고 치자.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해집니다. 만족감이 요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래요? 그러면 우유를 한 병 더 준다면 만족감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쓰레기 한 봉지 더 치우래요? 그럼 우유 한 병 더 준다면 만족감이 같을 수 있어 없어요? 같죠?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은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이 만족감이 차이가 없다. 이걸요, 무차별하다. 효용이 어떻다고요? 무차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유 쓰레기 한 병 더 치우래요? 그러면 우유를 한 병 더 준다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효용이 차이가 없는 점을 쭉 연결한 거를요, 효용의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무차별 곡선.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다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까 하는데, 이거는요, 왜 커브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러는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면 걱정 마세요. 그냥 커브의 형태로 그려진다. 아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쓰레기 한 봉지 치울 때 우유 한 병 주는 게 만족감이 요거죠? 근데 쓰레기 한 봉지 치우면서 우유를 2병 주겠답니다. 이거는 만족감이 같은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 만족감이 커지면요, 요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이 왼쪽으로 갈수록 만족감은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는 덜 치우고 우유는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족감이 같은 게 아니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자, 이 우염이 작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우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우염을 뭐라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치가 높은 걸 좋아하죠? 이걸 기대 수익률 해주면 되겠네요. 기대 수익률 해주면 돼요. 좀 어렵네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여기다 이제 하나의 평면에 집어넣는데, 요때, 자, 만약에,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죠? 효용이 같은 점을 연결한 거죠? 기대치와 위험을 간에 만족감이 같은 걸 연결한 건데, 어떤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급한 형태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서 달라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죠? 에이, 만족감이 같은 점을 쭉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은요,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아서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에이, 이 선내는 다 같은 거 아닌가, 만족감이? 근데 비의리라는 사람은요, 의리한 사람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똑같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때 이 정도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뭐야? 잘하면 대박, 쪽박 나는 거 있죠? 이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더 큰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요, 좀 어렵네요.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보수적. 이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무슨 뭐 전투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자, 이 좀 어렵습니다.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요, 이렇게 이제 급한 형태로 그립니다. 이렇게 급한 형태.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공격적 투자자.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는요, 얘보다는 얘가 만족감이 크죠? 얘보다 얘가 큰데 얘는 구할 수 없는 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지법은 요거 효율적 전설하고 무차별 곡선이 만난 접점, 이렇게 등을 맞댄 점이 있죠? 교차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접점. 남편하고 아내가 이제 이렇게 등에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때 등을 맞댄 점, 요걸 뭐라 한다고요? 접점. 요것도 이게 접점, 요거를 선택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더럽게 어렵네요. 야,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라. 되겠죠? 결론만 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가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는 위험이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위험이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거기 275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1번 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요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게 요거죠? 그럼 위험이 좀 커지면 가장 높은 수익이 요거죠? 요걸 쭉 연결한 겁니다. 1번 볼게요. 자, 275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문제 1번. 효율적 프론티어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 있죠? 요 위험에서는 이게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가장 높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볼게요. 기출문제. 맨 아래입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밑줄 쳐볼게요. 위험을 회피할수록이라는 얘기야. 보수적일수록. 보수적인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적은 위험 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적 투자인일수록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급해요, 완만해요? 급하다,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자,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런 거 뭐라고요? 가파르다, 이제입니다. 가파르다. 하나 넘겨볼게요. 자, 276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기출문제 볼게요. 1번에 포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이 어떻다고요?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최적의 뭐라고요? 포트폴리오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 공격적 투자자는요, 요거 선택하고, 보수적 투자자 요거 선택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요약집 드리면 그거 있죠? 몇 개 지문만 딱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 안 된다 그러면 통째로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더 이상 자세히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렵게 물어보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관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는 그 지문에 있는 거 있죠? 이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총정리.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이 지워되죠?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오늘 나눠진 프린트본을 통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잠깐만요. 그거 가져가세요. 자, 종합 찾으셨나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자, 10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이상하게 늦어졌네요. 자, 국세고 얘는요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조세입니다. 보유세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잔뜩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과한다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한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조세 부과는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비탄력적인 쪽입니다.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 부담이 커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급자가 세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크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어떻다고요? 크다. 그 다음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쪽이 100%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100%다 부담하는 겁니다. 토지 공급이니까. 그래서 조세 부과 시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 자,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 소유자가 공급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100% 부담한데 상관없습니다. 소유자가. 자, 네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지가는 어떻다고요? 상승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면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재가 적어져요? 많아지는 바람에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일 레버리지 효과는요. 정해일 레버리지 효과는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은행이자율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은행이자율 이걸요 총투자 수익률에 상관없습니다. 종합수익률. 자,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니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약집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조금 어수선한데 요약집 가져가시면 점점 이게 좁혀집니다. 훨씬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걸 얘기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를요. 부의 지렛대 효과, 부의 레버리지 효과.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자, 점점 위험도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도 커진다.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뭐가 뭐보다 클 때 투자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의 뭐 또는 뭐가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분산과 5월 달에 계산을 해볼 겁니다.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가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이걸요, 사업상 위험이다. 이건요,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사업상의 위험이다.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거는요, 유동성 위험을 얘기합니다.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유동성 위험. 아까 설명할 때는 이해되는데, 좋아하려니까 또 뭐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 그랬는데, 여기서 막, 모르겠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부동산의 요구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상승. 요구 수익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상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린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요게 이제 효율적 전선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기대 수익률, 요거는요, 위험이라고 치자. 위험. 자,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여기 어디 있어? 없어요? 둘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기대치가 같으니까. 같을 경우에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위험.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둘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B보다는 A가 위험이 작죠? 요걸 기각하고 A를 선택합니다. A.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 아니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표준표가 같다면, A 투자보다 B가 위험이 크죠? 그때는 A 투자안이 선호됩니다. A 투자안을 선호한다. 이렇게 A 투자안이 선호된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뭐뭐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 이거는요, 보수적 예측 방법을 얘기합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자, 추계치를요, 예상 수익률을 가장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가장 낮게. 이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자,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높은, 이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겁니다. 요구수를 높이려고 하니까 할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높은 할인율. 그 다음에 뭐뭐는 투입 요소가 변화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다. 이건요, 민감도 분석 기법을 얘기합니다. 민감도 분석 기법까지 써야 되겠네요. 민감도 분석 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포트폴리오 이론,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런 걸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겁니다. 체계적 위험.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거는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거는요, 입지를 잘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겁니다. 요거는 절대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투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상관계수가 음액값을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있죠? 이럴 경우에 분산 효과는 커진다.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는 뭐라고요? 커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들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뭐일 경우는 분산 효과가 없냐면 플러스 1일 경우에는 분산 효과는 없습니다. 플러스 1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는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기대 수익률, 동일한 위험에서는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선을 포트폴리오 쭉 연결한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요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게 요거죠. 요 위험에서는 이게 요거죠. 요걸 쭉 연결한 겁니다. 최고의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투자자 자신의 뭐와 뭐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과 투자자 자신의 효용이 같은 점을 연결한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에도 상관없습니다. 효율적 전선, 요 만나는 접점이 최적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인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염 회피형 투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하여 오염이 다소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합니다. 자,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오염 좀 크더라도 기대치가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이 얼른 좀 늦어졌네요. 들어 쉬시고,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 특강 하시는 분은 그때 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